저희는 미 대선 결과 향후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까를 조망하기 위해서 워낙 이 분야에 정통하신 이 산업과 섹터 주식 부문의 전문가 박세익 전문님과 함께 또 향후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책적으로 싸움을 이끌어 나갈지를 고민을 많이 해주시는 또 박정호 교수님과 또 지정학적인 그리고 코인 시장에 있어서의 변화는 어떻게 전개될지 또 들여다보기 위해서 오태민 교수님과 함께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에 순서는 제 거시경제 전망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들여다보고 토론을 마무리했다면 지금 시간부터는 박정호 교수님의 발제를 듣고 토론을 이어갈 텐데 정책적인 싸움은 또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을 정책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되는 건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강 정책입니다.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각 당마다 올해 우리 그 정당은 어떤 기저 아래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국정 정책을 입안하겠습니다라는 정강 정책을 발표하는데요. 그런데 이 정강 정책이 원래 대통령 선거 당해 년도에는 대통령의 공약과 정당의 정강 정책을 일치시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르면 다른 쪽에서 공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너는 그러면 당하고도 얘기 안 하고 이런 걸 공약으로 한 거냐? 이럴 수가 있다 보니까 정강 정책에는 확실하게 대통령 후보와 이미 약속이 됐거나 컨선이 마무리된 것들을 넣어놔요. 그래서 이 정강 정책이 뭐냐면 영어로 보면 파티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요. 파티, 정당의 플랫폼,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뭐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이 정강 정책이 그래서 어떤 두 대통령 후보의 그 정책적인 내용들을 확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한 거는 그 두 정당의 정강 정책이 다 발표가 돼서 그 양쪽에 한 70페이지 가까이 된 것들을 요약 정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정강 정책에는 또 어떻게 그게 들어가 있냐면 미국은 우리나라로 따져보면 모든 선거가 다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왜냐하면 금권 선거에 뭐 이 끝판왕이잖아요. 대놓고 어디다 돈 주고 나는 어떤 후보 지지한다 발표를 하지 않나, 그리고 대놓고 선거 캠페인 하는 과정에서 돈 주면서 누구 지지한다고 저기 가서 말해주세요. 뭐 저기다가 저기 설문조사 때 체크해주세요. 이거 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법 위반인데 미국에서는 다 허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강 정책을 만들 때는요, 이미 많은 기업으로부터 나름대로 정치 자금을 다 어떻게 보면 기부받고, 그걸 바탕으로 그럼 이렇게 기부할 테니 니네 정강 정책에 이렇게 넣어줘, 이런 것들까지 다 딜이 돼버리거든요. 따라서 그런 내용들을 다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강 정책이 미국의 대통령 후보의 정책을 확인하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가장 먼저 세금과 산업 부분에 대한 정책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과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자 중심의 정책을 정강 정책에 대부분 넣어놨고요. 공화당은 규제 완화와 감세 그리고 기술 혁신을 더 장려하기 위한 노력들에 각각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진영에 해당되는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정강 정책 상위에 표시해놨냐면요. 부에 대한 보상에서 일에 대한 보상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는 지양할 거고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우린 권장하고 그런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가 이제 가장 큰 기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세부사항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일단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산업정책은 바로 인프라 투자 확대입니다. 전국에 4,500군데 5만 7천여 개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로, 다리 이런 걸 재건하겠다는 건데요. 이거의 목적성은 두 가지입니다.
이런 도로 다리와 관련된 이런 재건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수행하게 되면 당연히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데, 이런 거는 흔히 말해서 중산층 이하의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는 기회 요인이 되거든요. 따라서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 드리겠습니다가 하나의 정책 기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함의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환경입니다. 사실 미국의 많은 국책기관들이 보고서를 작성한 걸 보면 지금 환경의 가장 큰 저해 요인은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대수 못지않게 노후화된 도로예요. 우리 박세일 고모님도 미국 생활 오래 해보셨고 다 그 경험들이 있으시지만, 미국의 웬만한 고속도로 보면요, 항시 막히는 이유가 계속 보수하려고 일부 도로를 막아놔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상에 많은 그냥 그 주행하는 자동차들이 연비가 떨어지는 이유가 도로 보수 때문에 쌩쌩 달리지 못하는 게 또 주된 요인이거든요. 따라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도로 정비에 나섰던 1950년대, 60년대 그때 만들어진 도로, 이거 다시 개비하지 않고서는 친환경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들이 가지고 있는 함의는 이 두 가지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하고 공화당은 늘 이제 선호도가 다른 게 뭐냐면, 공화당은 아무리 봐도 그래도 기업인들이 좀 선호하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노동자들이 선호하는 정당인데, 공화당은 그래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원래 굉장히 온화한 정책이 많아요. 왜냐하면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일을 할 땐 노조를 못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한 대가 이상을 꼭 지급해달라고 얘기하는 목소리가 낮아지거나,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임금 교섭력에서 교섭력이 약하다 보니까 싸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원래는 트럼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페이버가 줄 정도로 굉장히 그런 정책이었고, 민주당은 반대로 항상 노동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정책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번에도 민주당에는 그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을 그래서 $15로 인상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도대체 그 프로젝트에 최저임금 $15 이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럼 그 많은 일자리에 대해서 국가가 무슨 돈으로 그걸 제공할 것이냐 했었을 때, 바로 그 돈의 출처는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28%까지 높일 것을 정강정책에 명시를 했어요. 지금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의 통상적인 룰이 21%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 말이 일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이 일몰이니까 어차피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아예 명시를 했어요, 플랫폼에. 그래서 28%가 우리 목표입니다. 그런데 공화당은 그럼 어떻게 됐느냐? 공화당의 파티 플랫폼에는 이 숫자가 안 나와요. 우리 공화당은 일몰될 뒤에 법인세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 정강정책에는 말을 안 했는데, 트럼프는 항상 그래도 쇼업도 할 줄 아는 리더십이잖아요. 나는 15%야. 이걸 이제 본인이 구두로 한 거지 파티 플랫폼에는 명시돼 있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나중에 다시 딜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업들이 돈 냈는데 아니 왜 이 정도 세율을 낮춰주지 않는 거야 라는 그 소리는 안 들으려고 정강정책에서는 뺐지만, 트럼프는 일단 지른 셈은 있다,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다국적 기업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수익을 벌어들이는 빅테크 기업들은 미국 밖에서의 수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서 걷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얼마를 지불하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지불한 세율의 2배 이상을 인상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해외에서 거둔 소득에 대해서도 엄청난 과세를 추가적으로 때리겠다라고 정강정책에 명시를 했어요. 그러면 모두 증세를 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중산층 가정부터라고 판단되는 곳은 세금을 오히려 감면시키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을 저는 평균의 함정이라고 부르는데, 평균적인 수치는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치가 찍혀요. 그런데 산업별로, 지역별로는 희비가 엄청나게 엇갈리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민주당은 돈을 많이 버는 프리미엄 기업과 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법인세율도 더 때리고 세금도 더 징수하고, 하지만 중산층 이하에는 소득도 올려줄 뿐만 아니라 세금도 감면해주는 그 정책을 넣겠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미국의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거고요. 근데 공화당은 전혀 달라요. 공화당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건 국가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인건비 올려주고 세금 깎아주는 걸로 되는 게 아니야. 부자들의 세금을 낮춰줘서
그 사람들이 초과 이익이 생기거나 잉여 자본이 생기면 그걸로 더 큰 판을 벌리고 또 다른 사업을 전개할 때 그렇게 일자리가 생겨야 다시 소득이 늘어난다는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감세하겠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잉여 자본, 초과 이익을 더 거둘 수 있는 여지를 더 두겠다라는 걸 명시했고요. 게다가 세액 공제 부분도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기업들이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투자가 그러면 해외로 그동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낙수 효과가 없었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뭐라고 돼 있냐면 해외 아웃소싱 업체보다 미국에서 제조하는 기업에 훨씬 페이버를 주겠다를 명시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IRA법의 구체적인 어떤 내용은 들어가 있진 않지만 IRA법과 그 취지는 동일한 선상에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는 요즘 모든 제조 현장에서 한 절반 가까이는 다 전기료예요. 전기세입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코스트를 줄여줘야 되는데 이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 생산에 대해서 해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친환경적으로만 생산하는 거를 부양하는 게 아니라 아무거든 지금은 에너지를 대량으로 생산해야 될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AI라든가 에너지 소모량이 극단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해서 에너지 독립국가가 되는 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원자력도 해도 되고요. 뭐 해도 되고요. 쉐일은 당연하고요. 다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하겠다? 저비용 에너지 구조를 만들겠다예요. 그럼 이것도 코스트를 줄여서 추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혁신 부분인데요. 이 기술 혁신 부분에서는 이따 오태민 그 교수님께서 더 자세히 말씀 주시겠습니다만 암호화폐 단속 종식시킬 거고,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었던 부분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단절시키겠다는 거, 비트코인 채굴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거, 이런 게 이번에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부분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부분의 혁신을 방해하기 위한 행정명령들을 폐지하겠다라고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민간 우주 부분과 정부 부분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이 두 가지는 묶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신산업 부분과 방위산업 전략이 크게 바뀌었는데요.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요즘 보는 관점은 이제 군사 또는 방위산업을 국가만 온전히 하는 건 코스트 이펙티브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민간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효율적으로 국방을 체계를 업그레이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미 국방부나 나사는 스타링크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스페이스X, 이걸 통해서 인공위성 올리는 걸 미사일 발사체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이제 국가가 했었을 때는 도저히 이 수준으로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는 걸 민간의 도움을 받는다는 취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민간에 해당되는 것은 꼭 미국 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민간 인프라까지 같이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과는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국방비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하나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게 훨씬 더 지금 상황에선 효율적인 국방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요즘 가장 국방 부분에서도 핵심이 무인화거든요. 그럼 무인화를 또 달성해야 또 인건비가 또 국방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데 그걸 또 줄일 수가 있는 건데, 무인화를 달성하기 위한 범용 기술은 인공지능인데 민주당은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을 많이 지금 법안으로 내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랬다가 기술은 발달 안 한다. 우리는 그래서 인공지능 혁신을 방해하는 행정명령을 전부 폐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요즘 여러 연구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챗GPT 같은 경우, 챗GPT는 민주당 성향이고요. 페이스북을 가지고 있는 메타의 라마는 공화당 성향인 게 밝혀졌어요. 어떻게 됐냐면 챗GPT하고 라마에게 우리가 어떤 유권자의 선호도를 확인하는 설문조사를 돌려봤더니 챗GPT는 민주당 지지와 똑같은 성향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라마는 공화당 성향과 똑같은 성향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인공지능은 가치 중립적이고 이렇다라고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이 산업, 그 다음에 세제 정책 중에서
대선 선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게 바로 인공지능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이번 선거가 분명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은 최초의 선거가 될 게 뻔하거든요. 챗GPT와 라마가 벌써 정치 성향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은 봐라, 이것 때문에 선거를 질 뻔하지 않았냐, 이것 때문에 이겼지 않냐 하면서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시 바인딩하는 다양한 법을 더 고도화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공화당은 그러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로 신산업을 육성하는 정책 중에서 가장 우리가 크게 어떻게 보면 갈림길이 확 갈려질 부분은 저는 인공지능, 그리고 그 부분을 제일 중요시 봐야 된다. 그 다음은 세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에너지 정책도 당연히 중요시 여기고요. 에너지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를 더 가져왔습니다. 민주당의 에너지 정책은 쉽게 얘기해서 청정 에너지의 비중은 늘리고 석유는 줄입시다고요. 공화당은 석유, 가스, 원자력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에너지만 더 생산하면 됩니다. 이 기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요. 그래서 민주당은 청정 에너지를 확대 생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에너지 생산한 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가전제품과 자동차의 효율을 기준을 강화하고 배출량과 에너지 비용을 감축하겠다. 이것은 나중에 어떤 법안으로 이어질 수 있냐면 가전제품 중에서 미국도 냉장고 20-30년 된 거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의 그 예전 냉장고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새 냉장고로 바꿨을 때 그것으로 인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에너지 생산 비용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하면 가전제품 바꾸는데 아마 보조금도 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우리나라 기업체에서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고요. 그 다음에 저탄소 미국산 시멘트, 철강, 자재 사용 의무화. 이것은 이런 것들을 더 의무화해서 뭔가 새로운 인프라 조성 사업을 하게 된다는 건 우리나라 건설과 관련된 여러 인프라 분야에서도 이런 친환경과 관련된 인프라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기술 개발이나 신소재를 더 많이 만들었을 때는 이것도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보면 됩니다. 즉 민주당은 에너지는 당분간 청정 에너지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추가로 극단적으로 많이 생산하기가 어려우니 기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제품 바꾸거나 집과 같은 하드웨어 바꾸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산업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화당은 어떻게 되느냐, 공화당은 원자력에 대해서 이제 분명 방점을 찍게 되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미국이 에너지 독립국으로 자리매김해서 초강국, 에너지 초강국으로 탈바꿈을 해야 될 시점이다 라고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대표적인 국가에서 에너지 자립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에너지 수출을 하는 국가로 바뀔 생각들에 대한 전조를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공화당이 이 생각을 갖게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요. 동맹국들을 좀 더 자신들의 세력 안에 포섭을 하려고 했었는데 동맹국들이 자꾸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중국 쪽을. 왜 그런가 봤더니 리튬의 전량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에너지를 완비하고 그걸 인프라를 구축할 때 중국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맹국의 완벽한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도 더 이상 중국을 쳐다볼 필요가 없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 독립이라는 것은 우리 전통적으로 가스나 석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희소금속에 대한 미국 내 생산과 광업 개발 이런 것까지 저는 전부 다 포함된 내용이다라고 지금은 간주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특히 공화당 정강 정책이 지난 2020년에서 바뀐 게, 공화당 정강 정책이 2020년 대선에는 청정 에너지 개발 촉진도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IRA 보조금에 대해서 공화당 정강 정책 상에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이건 앞서서도 우리 토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저기서 전기차 육성에 대한 거부감은 분명히 있고요. 그 거부감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 뭐가 있었냐면 중국산 차량 수입 금지라고 써 있어요. 네, 그냥 금지라고 써 있어요. 그냥 관세 올려서 뭐 억제가 아니라 금지라고 써 있어요. 이건 굉장히 강력한 용어입니다.
어떤 법적 근거로 금지를 시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파티 플랫폼에는 금지라고 써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눈여겨볼 일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거는 이따가 중국 얘기할 때 까먹을지 모르니까 마저 말씀드리면 중국 입장에서 지금 가장 뼈 아픕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산업 육성 전략은 우리 예전에 한국이나 일본이 했던 것과 똑같이 저가로 규모감 있는 생산을 통해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 다음에 그렇게 생긴 이득으로 기술 개발을 하나씩 하는 그 전략들을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산업을 그런 식으로 지금 독자적으로 일괄 공정을 완비한 것처럼 융기실리콘이 그걸 전기차 부분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유럽과 미국이 관세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막기 시작하니까 지금 전기차를 전 세계에서 중국보다 더 싸게 만들지 못할 정도로 규모를 엄청 키워놨는데 외국에서 전기차 수요가 급감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전기차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중국 현지를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만 백화점 1층에 전기차 팔아요. 우리 명품 코너, 그 화장품 코너가 있는 게 아니라 백화점 왔다 갔다 할 때 전기차 그냥 보고 또 사라고. 중국은 전기차를 한 텀 사는 벌써 사이클이 있었는데 더 좋은 전기차가 나왔으니까 빨리 바꾸라는 어떤 시그널까지 포함된 거죠. 그것만 가지고는 지금 전기차 생산을 다 커버를 못하니까 그나마 제3세계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세안 시장이나 이런 데로 전기차를 들고 지금 뛰기 시작했는데 미국은 아마 이 미국 내의 전기차 중국 수입 판매 금지와 유럽도 지금 관세 계속 올려가는 기조 속에서 마지막 전략은 이제 아세안 지역에서도 중국산 전기차가 판매되지 못하도록 유도할 것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번 4년 임기 후반에는 그런 정책까지 계속 이반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공화당에서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통상정책 하나 더 여기까지 하고 통상정책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정책. 야, 이 부분이 아주 저는 경제학자지 정치학자는 아닌데요. 그냥 이런 정책 관련해서 KDI에서 한 15년 일하면서 저도 정책 만들어 드렸던 적이 많아서 그런 관점에서 약간의 제 정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유추를 해보건데 특이했던 점이 민주당의 파티 플랫폼에는 통상 공약이 없어요. 공화당은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겠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은 왜 통상 공약이 생략되어 있었느냐? 트럼프가 했던 관세, 바이든은 그 관세에 대해서 예전에 후보 시절에는 분명 반대했는데 그럼 실제 바이든이 관세 많이 철폐했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냥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하여튼 트럼프와 바이든의 관세 정책은 크게 달라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효과성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여론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포용 이런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저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통상 정책에 대해서는 공화당은 트럼프와 트럼프 인근에 있는 몇 사람의 그 수뇌부들이 굉장히 그걸 정해서 그냥 탑다운식으로 위에서 밑으로 뿌리는 형태인데 민주당은 의외로 좀 밑에서 많이 안건을 듣는 형태로 통상 정책이 정해져요. 요즘은. 그런데 이 통상 정책에 대해서 관세를 잘못 건드리면 이게 지금 러스트벨트에 해당되는 그쪽 어떻게 보면 내가 당선되는 결정적인 키를 가진 곳들은 중국산 저가 제품 때문에 우리 일자리 없어졌는데 그 인식들이 공고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괜히 자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관세 계속 유지합니다. 아니면 더 올리겠습니다. 그걸 그 사람들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자니 본인들이 생각하기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관세가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에 미치는 어떤 가중치라고 하겠습니다. 웨이트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일단 전 세계 경제에 디지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압도적으로 늘었어요. 근데 디지털은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관세는 유형 자산에 부과되는 거지 무형 자산엔 부과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일어나고 나서 예전에 유형이었던 게 무형으로 전환된 부분까지 많다 보니까 이제 관세로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물류 흐름과 이런 게 너무 많죠. 그 다음 두 번째, 트럼프가 관세 부과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중국에서 테무하고 알리를 들고 나온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요. 이거는 약간 정부 사이드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미소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는 $800 이하의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와 일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게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행정력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800 이하는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어디 중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컨테이너선이 딱 하역을 하잖아요. 그럼 컨테이너 박스 몇 개를 선도적으로 열어본단 말이에요. 딱 열어봤는데 이거 관세 부과 안 됐네. 얘네들 이거 탈세 아니야? 하면서 이거 관세 때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세관원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컨테이너는 어느 법인 거예요? 해서 컨테이너 안에 있는 물건 전체가 한 법인 거면 그걸 뚜껑을 열어요. 그러면 그 법인에게 관세를 때리는 게 분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력이 효율적인 거죠. 근데 어떤 컨테이너는 어떻게 되냐면 그 컨테이너를 열면 이상한 봉다리들이 잔뜩 있어요. 근데 그 봉다리마다 주인이 다 달라요. 소상공인들인 거죠. 그런 거는 관세를 어차피 부과하려고 또 추적해봤자 관세 부과해봐야 조금 나오니 세관 공무원들이 건드리지 아예 않아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유명무실 하니 $800 이하는 관세 부과를 안 해요. 그랬더니만 중국 자체도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의 어떤 회사인데 미국의 총판 직접 하나 만들어서 컨테이너 하나에 내 물건을 전부 태워서 글로 보내면 이게 중국의 뭐 칭화그룹 거네 하면서 그걸 열어가지고 그걸 다 해서 관세 부과를 때릴 텐데 그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럼 가격이 비싸지고 관세만 물게 됐다. 그래서 중간에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가 굉장히 성장한 거죠. 그럼 알리에서 선적해서 보낸 건 그 안에는 수많은 소상공인들 거와 수많은 물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렇게 관세를 피해가는 것들까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이게 관세가 실질적인 효과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중국의 저가 상품들이 더 밀려오는 우회로만 확보한 것 같다라는 인식이 많이 들어간 거가 아닌가. 그래서 통상정책이라는 이 중요한 요소가 완전히 생략되어 있다는 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이걸 해석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다른 EU,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동맹국들과 기술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신기술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해서 동맹국을 강화하는 형태를 또 천명했기 때문에 동맹 국가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관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은 뭐라고 돼 있냐면 경제 안보를 위해 중요한 공급망 국내에 복귀. 이것도 IRA법 언급은 안 돼 있지만 IRA법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트럼프도 무조건 IRA법은 그냥 테이크할 것 같아요. 받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초강국의 실현과 제조업 일자리의 회복. 이게 또 중요한 건데요. 요거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요건 뒤에 슬라이드 같이 보면 좋은데요. 중국 거 빼고요. 요건데 제가 요즘 자주 쓰는 슬라이드예요. 저거는 전 세계 지도를 특정 인더스트리 관점에서 영토 표시를 한 건데요. 지금 보시면 미국의 붉은색과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가 다 동일하고 중국과 북한 그리고 시리아 정도만 은혜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저게 어떤 인더스트리를 영토로 표시한 거냐면 미디어 컨텐츠 산업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OTT죠. 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거나 우리나라 교양 프로그램을 보려면 TV 수신료만 내면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KBS, SBS, MBC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려고 해도 달러가 필요하게 됐어요. OTT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넷플릭스든 디즈니 플러스든. 쉽게 얘기해서 전 세계가 달러 중심의 세상으로 코로나19 이후 더 가속화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안방에서 드라마 볼 때만 달러가 더 필요하게 된 수준이 아니라 지난달에 제가 제주도 출장 갈 일이 있어서 발권을 했는데 저가 항공기 국적기를 이용했는데 갑자기 발권이 안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했더니 우리 항공사가 MS 서버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다운돼서 지금 발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나라 국적 항공기를 이용했는데도 그 뒤에는 MS 서버를 이용하니 달러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급하게 송금할 게 있어서 인터넷 뱅킹 송금했거든요. 당연히 우리 시중은행 이용했지만
앱스토어에 있는 앱으로 내가 송금했으니 이것도 또 달러를 일부 수수료로 제가 포함시켜서 쓴 거죠. 무슨 소리냐? 일상생활의 A부터 Z가 전부 달러 기반으로 전 세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남은 숙제는 하나예요. 이 디지털 중심이라는 건 달리 말하면 제조가 아닌 서비스 영역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럼 남은 숙제는 하나거든요. 제조만 미국으로 가지고 오면 모든 인더스트리를 다 장악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화당은 제조에 그 어느 때보다 방점을 많이 찍었고요. 그래서 제조업 초강국 실현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제조 중심의 국가들 입장에선 그것마저도 가져가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요즘 우리 이따가 또 3부 때 우리 전무님 여러 가지 의견들 들어보겠습니다만 저는 요즘 증시를 후기 유동성 장세라고 불러요. 이 학술 용어는 아니고 제가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위기 극복하려고 금리 낮추고 유동성 대거 공급할 때는 대세 상승장이에요. 그땐 뭘 사도 나름의 수익을 거둬요. 그런데 위기 다 끝나고 나면 금리 올리고 물가 이제 잡으려고 이제 긴축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대세 상승장은 끝나요. 그럼 이때부터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그럼 옥석을 가리려고 할 때 그때 갑자기 다 유동성이 줄어드느냐? 아니죠. 유동성 뿌리는 걸 회수하는데 더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 갑자기 이제 판세 바뀌었네 싶으면 이 오갈 때를 잃은 이 엄청난 유효 자금들, 아직 유동성 다 회수하지 못한 자금들이 특정 섹터나 특정 산업 괜찮아 보이는데 다 몰빵을 하면서 몰리게 되는 현상이 생겨요. 이런 걸 저는 후기 유동성 장세라 부르는데 미국은 제조하는 국가가 아니고 빅테크 중심의 국가니 그걸 AI에 방점을 찍고 AI와 관련된 반도체 회사, AI 관련된 회사 주가가 계속 날아간 거죠. 올해 작년 연말까지부터 해서. 그래서 미국은 진짜 AI 관련된 회사들 시총이 어마어마하고 그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었던 거죠. 근데 한국도 후기 유동성 장세거든요. 근데 한국은 인공지능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 제조하는 나라거든요. 그럼 제조하는 나라가 이 미래지향적인 뭔가 가능성 있어 보일 테마 섹터?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에코부터 해서 막 급등하기 시작했고 전기자동차 관련 포스코부터 해서 그게 달렸던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2차 전지와 전기자동차 이거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 바로 단기 수익 실현이 쉽지 않겠는데 성과로 실적으로 이어지기가 조금 텀이 있겠는데 해서 좀 빠지거나 주춤한 걸로 바뀐 거고 미국은 AI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가 이제 주가가 더 내년에 달리느냐 안 달리느냐에 결정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선거는 AI가 영향을 미치는 최초의 선거가 될 텐데 그 영향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인식되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확 제도로 옥죄일 수가 있어버려요. 그러니 이번에 미국 증시, 지금도 미국 증시의 가중치는 아마 S&P 500에서 한 30%가 빅테크들이죠.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애들이 자유롭게 두 손 두 팔로 활보를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냐. 안 돼. 천천히 가. 이거 위험한 거야. 이렇게 하느냐. 이게 미국 증시까지도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중국 정책입니다. 대중국 정책에서 민주당은 동맹국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맨 밑에 줄에는 AI 가이드라인 등 새로운 분야에선 필요시 협력하겠다. 그냥 필요한 것들은 중국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쟤네 없이 완벽한 밸류체인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지금 당분간 못한다. 그러니까 일부는 파트너십을 맺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도 강경 노선인 건 분명한데요. 공화당은 훨씬 더 강경하죠. 중국의 최혜국 대우 지위를 철회하겠다. 그리고 중국산 차량 수입을 금지하겠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 부동산이나 기업을 사들이는 것조차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극단적인 단절. 민주당은 단계적인 단절. 이걸 의미하는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은 대선 중심으로 경제를 설명하니까요. 미국에서 중국을 위해서 가장 크게 목소리를 냈던 것들은 그동안 누구냐면 미국 기업이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금권 정치가 판을 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미국 기업인들이 어떤 대통령 후보에게 정치 자금을 기부할 때 미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해서만 기부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위해서 기부를 해줄 때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중국의 지방 공공기관이나 지방이 가지고, 그러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기업들은 미국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리베이트 못 줘요. 그랬다가 오히려 역풍이 불겠죠. 중국 애들이 그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고? 그럼 오히려 반감사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국 기업들 중에서 중국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하거나 더 많은 성과를 내길 희망하는 애들을 옆구리를 찔러요. 야, 니네 대통령 후보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힌다. 야, 네가 좀 가서 말 좀 해줘. 그럼 저는요? 그럼 너 중국에서 이런 사업할 때 사업권 줄게. 아니면 네 물건 우리 중국에서 많이 사줄게. 이렇게 되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2007년 이전에 미국 대통령 후보들에게 중국을 위해서 가장 많은 정치 자금을 기부했던 1등 기업은 AT&T고요. 2등이 보잉이에요. 일단 왜 1등이 AT&T냐면 AT&T가 보기엔 중국이라는 저 어마어마한 한 나라가 아니라 중국의 한 성의 한 나라급이잖아요. 저 나라들이 이제 개혁 개방으로 전 세계로 들어온다고 편제된다고 그러면 이통업할 제일 좋은 터전이거든요. 그러면 AT&T가 들어가서 중국의 몇 개 성에서만 이통사 사업권 가지고 사업해도 떼돈 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빌 클린턴 당시였는데 90년대 초중반인 거죠. 빌 클린턴 당시에도 민주당 성향이니까 중국의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중국산 제품을 옥죄자. 그때도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중국에서 우린 이제 뭔가 물건 좀 팔아보려고 하는데 빌 클린턴 수뇌부에서 이런 소리를 하니 이걸 좀 막아주십시오 부탁을 AT&T 했고 AT&T는 그걸 대가로 중국의 몇 개 성에서 이통사 사업권을 받아가려고 했었는데 결국 몇 군데는 줬는데 결국 AT&T는 성과를 못 내고 지금 전량 철수했죠. 여기에서는 중국 정부의 얘기와 AT&T 입장이 달라요. AT&T는 우린 이용만 당했다. 중국 입장에서 우린 기회를 줬는데 네가 못한 거야.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가 보잉이에요. 보잉도 간단했죠. 저 엄청난 국가가 이제 국제사회에 나온다고? 그럼 항공물류 해야겠네. 그리고 저 나라는 엄청나게 큰 나라이기 때문에 내륙 운송에서도 항공 운송이 큰 비중을 차지하겠네. 그런데 항공은 어느 나라의 그 주력기가 보잉이냐 에어버스냐 이 둘 중에 어느 거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항공 정비업부터 항공 정비 교육까지 그 편제가 다 바뀌어요. 그러니 초기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니 보잉은 비행기를 대급할 그런 어떤 기대감으로 중국 관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 후보들에게 이 로비를 해줬는데 결국 이 두 회사들을 공통점 탈탈 털렸어요. 탈탈 털렸어요. 그 뒤부터 이 학습 효과로 중국을 위해서 우리가 미국 대통령 후보들에게 그거 너무 중국에 대해서 고압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중국한테 가서 보셨죠? 제가 돈 내서 이렇게 해결된 거. 그래서 저 이제 중국에서 장사 편하게 합니다. 이 맥락이 다 끊겼어요. 오히려 큰 돈 벌었던 회사들은 중국의 정치 자금을 한 푼도 그동안 기부하지 않았던 애플, 팍스콘에서 생산해서 중국 내부에서 엄청 팔고 팍스콘에서 싸게 생산해서 전 세계 팔았는데 애플은 중국을 위해서 기부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큰 성과 냈고 그럼 기부한 사람과 기부 안 한 사람 뭔 차이가 있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제 소견입니다. 이건 중국을 위해서 미국 기업인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기부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사람이 저는 일론 머스크라고 봐요. 트럼프가 될 것 같은 시점에 가장 먼저 가장 큰 돈을 질렀거든요. 원래 개국공신은 제일 먼저 온 사람이 개국공신이잖아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할 때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전기차 못 팔게 하려니까 그러나 보네. 그것만을 위해서 돈 준 게 아니에요. 지금 테슬라는 가장 많은 전기차를 중국에서 팔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 내에서 반미 감정이 생기면 테슬라 자동차부터 작살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이 또 중국에 있어요. 그러니 산업 기반 자체가 중국에 있는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 그 중국에 도움이 되도록 내가 노력했다라는 제스처를 취하지 않으면 그 뒷감당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일론 머스크마저도 돈을 지금 엄청난 정치 자금을 기부했는데 중국 사업에서 뭔가 큰 페이버를 못 받았다라는 시그널이 되면 이제 모든 미국의 경제계에서는 정가에 중국을 위해서 기부하는 움직임은 완전히 없어질 거예요. 그럼 앞으로 미국의 그 대중국 정책들은 훨씬 강도 높고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로 더 가파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그나마 제어해 준 건 미국 기업이
중국 제발 그만 좀 하세요가 있었기 때문에 속도가 그나마 여기였던 거다.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정책이 원래 제일 비중이 욕심쟁이 우훗 하지 않을까 생각인데 너무 감사하고요.